자, 그러면 조세 법률주의인데 조세는 법률에 따라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조세 무슨 주의라고요? 법률주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이라는 법이 여러분들 법률이기 때문에 세법은 법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세법은 여러분들이 배울 때 법에 의해서 배우는 거지 뭐 과세권자가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법률에 따라 부과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과세요건 그러면 네 가지 요건 있죠. 첫째 누가 있어야 돼요?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과세 대상 또 과세 표준 또 하나 뭐 있다? 세율.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요건을 갖춰야지만 이 법률로서 효력이 있지.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그건 법으로서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부하면서 취득세부터 양도세 배울 때 사실 요거 배웁니다. 네 가지.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과세량이 어디까지 부과할 거냐? 아니면 과세 표준, 세율. 요거에다가 납세 절차까지 배우면 거의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납세 의무는요. 모든 국민, 법인 포함이고요. 대가성이 없다, 반대급부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조세 납부의 방법은 금전 납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모두 허용한다. 몰라.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용어 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많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해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과세요건, 4대 요건 배웠을 때 우리 납세의무자 그러면 개인이 납세의무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납세의무가 될 수도 있어요. 법인. 자, 그다음에 과세 대상은 어디에다 부과할 거냐 이건. 네. 우리 이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소득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산 당일세라고 해서 재산 자체에 붙는 세금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소비할 때 소비세로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에 대한 세금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과세 대상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용어 정리할 때 우리 과세 표준을 정할 때 가격이나 금액으로 돼 있으면 무슨 세를 한다? 종가세, 수량이나 물량으로 돼 있으면 종량세인데 대부분의 조세는 뭐로 돼 있다? 종가세.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부할 때 취득세부터 여기 나오는 양도세까지 다 법에는 가격이 다 정해져 있어요. 뭐 신고가액이다, 시가편액이다, 실질거래가액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세목 배울 때 하나씩 다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율에는 정률세, 누진세, 정액세가 있는데 정률세는 지난번에 퍼센트로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가세는 몇 프로? 10% 이렇게 비율로 돼 있는 걸 정률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누진세는 앞에 나오는 가격이 커질수록 세율이 어떻게 한다? 높아지는 거. 그걸 무슨 세로 한다? 누진세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정액세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한 건당 6,000원, 한 장당 100원 이렇게 나올 텐데 요 뒤에 나오면 요 말이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요 네 가지를 우리가 과세 요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배웠냐면 우리 국세는 세목수가 몇 개 있다? 14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국세 그러면 우리나라 조세에는 14개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몇 개로 되어 있고요? 11개. 그래서 국세, 지방세 다 더하면 우리나라 조세가 25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배우는 건 아닌데 일부 내용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난번에 일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은 무슨 세라고 하고요? 보통세, 목적세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거두면 다른 용도에 쓰면 안 돼요. 그 용도에만 써야 되기 때문에 일명 무슨 세라 한다? 목적세 이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에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면 직접세라고 하고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그러면 간접세입니다. 조세를 타인에게 전가를 예상한 거를 간접세고 전가할 수 없는 게 직접세 이렇게 나옵니다. 주로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고요. 소비세는 주로 무슨 세다? 간접세.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부가세, 개별 소비세, 출세 이런 것들은 다 소비세이기 때문에 간접세다. 누가 부담합니까? 소비자가 부담해요. 그 다음 판매자, 공급자가 거둬놨다가 이거 신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세다, 간접세다, 간접세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는 11개 세목이 있다. 이거 배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운 게 부가세인데 부가세는 본세에다 어떻게 하는 거? 더 붙여서 내는 세금인데 앞으로 여러분들 취득세 낼 때는 취득세만 내는 거 아니에요. 취득세 내시는 분은 추가로 뭐를 2개를 더 내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 10%하고 지방교육세 20%를 더 부담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 농어촌 특별세 걷어가지고 누구 지원해주고 농어민 지원해주고 지방교육세 걷어가지고 지방교육재정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취득세는 단순하게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붙인 무슨 세 2개 있다?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이 2가지를 추가로 더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더 붙인 세금을 무슨 세로 한다? 부가세 표현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내실 때는 지방교육세가 20% 해마다 여러분들의 고지서에 같이 반영하기 때문에 나는 재산세만 내고 지방교육세 안 내겠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이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산세는 지방계획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슨 세라 한다? 부가세 이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부동산 관련 흐름도라 그래서 앞으로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그다음에 양도할 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취득, 보유, 양도에 관계 있는 세금목들이 있어요. 대표로 우리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언제 내는 세금? 취득할 때, 저산세, 종부세는 보유할 때, 가지고 있을 때, 양도세는 당연히 양도했을 때, 이 문제는 작년 25회 때 이 문제를 냈어요. 다음 중 취득 관련 조세가 아닌 거 골라라. 대표로 재산세, 종부세는 아닙니다. 나머지가 대상이었는데 대상인 걸 골라라 그래서 문제를 박스형으로 냈어요. 어쨌든 이 문제는 작년에 나왔던 건데 이 흐름도 다 알아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건데 10분 정도 한번 할애해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어디 나가냐면 이제 193페이지예요. 자, 193페이지 보면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제 3절 파트가 나오는데 조세 용어의 뭐 나왔습니까? 정의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세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법이라고 하면은 세금에 대한 법률이에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보면 무슨 법이 나왔어요? 국세법. 자, 국세법에는 무슨 세법? 개별세법. 이 말 뜻을 이해하면 돼요. 자, 개별세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뜻이에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이 내는 세금이 지난번에 무슨 세라고 그랬죠? 소득세. 법인이 내는 세금. 법인세. 앞으로 소득세는 개인만 내는 거지 법인 내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법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개인이니까 개인에 대한 소득세가 궁금하다 그러면 무슨 법을 찾아야 돼요? 소득세법. 소득세에 대한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인은 법인세가 궁금하면 법인세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가세가 궁금하면 부가가치세법. 이렇게 세목 하나의 법률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국세는. 그래서 일명 일세목 일세법이라고 그래요. 세목 하나의 법이 하나. 그래서 일세목 일법인데 그걸 개별세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소득세가 궁금한데 부가세법 찾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득세는 소득세법, 법인세는 법인세법, 그 다음에 종부세는 종부세법. 이렇게 세목 하나의 법률 하나다. 그래서 일세목 일법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법이라고 한다고요? 개별세법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무슨 세법이라고 나왔어요? 공통. 공통이라는 건 뭐냐면 요 14개 세목 있죠. 국세. 14개의 공통적인 세목이에요. 예를 들어 거기 보면 국세 무슨 법? 기본법. 국세기본법은 가장 기본적인 법인데 여기에는 기간과 기한, 조세 불복 청구, 가산세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수록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득세를 엉터리 신고했다 그럼 처벌하는 게 뭐냐? 가산세. 그런 규정이 국세기본법이 다 수록돼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인이 법인세를 엉터리 신고하고 납부 안 했다. 그럼 어떻게 제재하느냐? 그런 것들이 그게 국세기본법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부과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 세목에 거기 소득세, 법인세 이 개별세법을 다 통일해가지고 공통세법을 했는데 처벌 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다 공통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무슨 세법이라고 한다? 공통세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국세를 어떻게 징수할 거냐?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은 감면 조항이에요. 세금은 우리 감면이나 면제라는 게 있죠? 그게 다 통합해가지고 조세 특례제한법에 다 수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세 감면자, 법인세 감면자, 뭐 예를 들어서 부가세 감면자 이런 것들은 다 조세 특례제한법을 찾아서 내가 감면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조세 특례제한법에 수록돼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나오는 개별세법을 다 통일해서 거기에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세법이다 이렇게. 그럼 감면 조항을 찾으려면 조세 특례제한법 찾아야 되고 국세 징수에 가는 경우는 국세 징수법 찾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법률이 공통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을 이해하면 되고요. 자, 지방세는 통합세법이란 말은요. 취득세부터 여기 나오는 지방소비세 다 더하면 아까 지방세 세목 몇 개? 11개. 아까 국세는 14개라고 그랬죠. 국세의 특징은 세목 하나의 법이 하나라고 그랬죠. 근데 앞으로 지방세 배울 때는 통합돼 있어요.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법 하나에 11개 세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공부할 때 취득세는 취득세법 그러면 안 돼요. 취득세는 어디에 수록돼 있다? 지방세법에 다 들어가 있고 등록면허세도 지방세법, 재산세도 지방세법, 여러분들에는 자동차세도 지방세법 이렇게 11개 세목의 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단일법이라고 그래요. 단일법 또는 거기 나오는 게 통합세법이다. 그러니까 통합돼 있다 이러죠. 세목은 11개라도 법은 몇 개라고요? 하나. 그게 무슨 법?
지방세법에 모든 게 수록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통합되어 있다 이런 뜻이 통합세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무슨 세법이 나와요 또? 공동세법. 이 공동세법은 위에 나눈 국세와 다 마찬가지예요. 세목은 11개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지방세 기본법 나와 있죠. 거기에 기한과 기한, 조세 불복 청구, 가산세 이런 것들이 다 수록되어 있는 게 공통으로 돼 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지방세도 감면이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찾으려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에 나오는 지방세법에는 감면 면제 조항이 없어요. 지방세 감면 면제를 확인하려면 무슨 법을 찾아야 돼요? 지방세 특례제한법.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감면 받고 면제 받는 게 딱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법에 대한 국세법, 지방세법은 한번 쭉 용어 정리했는데 그냥 개념 파악했다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써야 될 말을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뭐 나왔어요? 납세자와 납세지가 나와 있죠? 자, 납세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세금을 납부할 자를 누구라 한다고요? 납세자. 자, 납세자에는 광의 개념이고요. 협의 개념으로서는 두 사람을 나누는데 첫째는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자,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할 뭐라고 그래요? 의무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또 하나는 징수 의무자가 있습니다. 징수는 뭐예요? 거둬들이는 거. 거둬들이는 의무자로서 징수 의무자가 있어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 징수 의무자는 징수하는 세금을 납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납세자가 되기 때문에 이 둘 다 납세자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납세 의무자에는 두 사람을 네 건 나눌 건데 첫째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는 법에 정한 납세 의무자인데 이 본래의 납세 의무자는 앞으로 세법에서 정한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다음은 우리가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연대 책임, 공동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걸 연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이 제2차 납세 의무자는 원래는 납세 의무자가 아닌데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일부 전부를 못 내면 이 제2차 납세 의무로 지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본래의 납세 의무자를 대신해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제2차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금에 대해서 무슨 사람? 보증을 쓴 사람. 이 사람을 누구라 한다? 납세 보증인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징수 의무자를 원천 징수 의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래의 납세 의무자부터 원천 징수 의무자까지 5가지가 있는데 이걸 한번 그냥 가볍게 개념 파악할 건데요. 자, 보시면 돼요. 자, 본래의 납세 의무자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나 소득이나 뭐가 있기 전에 벌써 법에는 다 납세 의무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 취득한 자예요.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등기 등록 행한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매년 재산을 소유한 자는 무슨 세 낸다? 재산세. 일정 가액을 초과해서 많이 갖고 있으면 종부세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뭐를 받은 자? 이득, 소득이 있는 자. 그러면 무슨 세 내야 돼요? 양도세. 그 다음에 상속받으면 누가 내야 돼요? 상속인. 증여받으면 수증자, 아니 증여자가 아니라 수증자.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 이런 사람들이 다 납세 의무자로 지정돼 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득이 있으면 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고요.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법에는 본래 납세 의무자를 정해놨는데 요거는 큰 개념이고요. 앞으로 우리 강론에 들어가면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다시 납세 의무자 다시 하나씩 배울 겁니다. 일단은 기본 개념은 이게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연대 납세 의무자는 연대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좀 아까 우리 상속받으면 누가 납세 의무자? 상속인. 한 명이 받으면 단독 상속. 근데 여러 명이 같이 받으면 공동 상속. 공동 상속이에요. 자, 예를 들어 5명이 상속받았다. 그러면 5명이 각자 다 납세 의무자예요. 그러면 그 상속인 중에서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부담해야 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부담해요. 자기 지분 비율로 다 합니다. 많이 적게 받은 사람한테 많이 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게 다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5명이 자기 지분별로 납세 의무가 있다. 근데 이 5명 중에 1명이 못 내면 나머지 4명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한 명분을. 그러면 A, B, C, D 중에서 A가 못 내면 B, C, D가 책임지는 거고 B가 못 내면 A, C, D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상호간에 무슨 납세가 있다고요? 연대 납세입니다. 상속인 상호간에는 무슨 납세가 있다? 연대 납세. 본인이 납세 의무 동시에 다른 사람이 못 낸 걸 같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돼요. 그거를 무슨 납세의무다? 연대 납세의무다. 그 다음에 아까 수중자가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수중자가 납세 능력이 안 된다 또는 외국에 살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증여자가 연대 책임질 수도 있어요. 증여자가. 그래서 수중자를 대신해서 누구를 연대 납세 의무를 세웠다고요? 증여자. 물론 수중자가 납부를 하면 증여자는 연대 책임 없어요. 근데 수중자가 납부 능력이 안 된다, 곤란하다. 그러면 누가 대신 책임질 수도 있다. 증여자. 증여자는 수중자를 대신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으로 취득하면 공유라고 하죠. 자, 공유자산은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 그럼 공유자산은 공유자 상호 간에 무슨 납세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연대 납세 의무인데 우리 나중에 취득세 이렇게 배울 때 연대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볼 겁니다. 자, 이거를 연대 납세 의무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제2차 납세 의무자는요. 네 가지만 돼 있는데 원래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일부 전부를 못 내면 그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법인도 파산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법인이 운영하면서 세금 못 낸 부분이 법인이 해산할 때 법인세를 내고 부가세 내야 되는데 그 해산 법인이 못 낸 세금이 있다면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된 청산인과 자산을 분배받은 자는 저 해산 법인이 못 낸 세금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제 몇 차 납세 의무가 있다? 2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법인이 못 내면 출자자인 무한책임 사원과 가점주주도 제2차 납세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무한책임 사원과 가점주주가 못 내면 법인. 이렇게 법인은 제2차 납세 의무가 있다. 그냥 개념만 파악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해서 뭐 쓴 사람? 보증 쓴 사람. 이 사람을 누구로 한다? 납세 보증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다 세금에 대한 납세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납세자를 한번 쭉 봤는데 우리 교재에 보면은 납세자라고 해서 크게 나누면 징수 누가 있어요? 의무자. 징수는 걷어가지고 납입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승계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납세 뭐 있어요? 보증인. 이런 사람들을 다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납세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개념 파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쭉 한번 읽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보면 뭐 나왔어요? 납세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금을 납부할 장소가 있는데 앞으로 국세를 낼 때가 있고 무슨 세를 낼 때가 있어요? 지방세. 한번 정리를 크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세권자에 따라서 지방세가 있고 무슨 세가 있다? 국세가 있다. 사실 지방세는 광역단체가 있고 기초단체가 있죠. 우리 광역단체는 특광도라고 합니다. 기초단체는 시, 군, 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특광도는 특광도 재원이고 시군구는 시군구 재원인데 둘 다 결론은 국세요, 지방세요? 지방세. 자, 앞으로 지방세는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소지로 가면 안 되고 물건이 있는 어디로 가야 돼요? 소재지로 갑니다. 그러면 내가 분당에 사는데 저 제주도에 있는 땅 샀다 그러면 제주도로 가셔야 돼요. 강원도에 있는 건물 샀다 그러면 강원도로 가야 되고 서울에 있는 건물 사면 서울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소재지로 가야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소지 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특광도세든 아니면 시군구세든 특징은 어디로 가는 게 특징이에요? 소재지, 소재. 소재지는 부동산 있는 소재지예요.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광도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무슨 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여기 나오는 게 주소지로 가야 된다, 소재지로 가야 된다. 소재지. 그래서 소재지 관할 특광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세권자가 특광도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군구도 지방세니까 주소지로 가야 돼요, 소재지로 가야 돼요. 소재지로 갑니다. 이것도 부동산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소재지 관할 시군구인데 대표적인 세목이 무슨 세 있다? 재산세. 우리 배우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들이 다 시군구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어디로 간다고요? 소재지로 갑니다. 근데 이제 국세입니다. 우리 국세는 국가의 재원이죠. 자, 국세는요, 대한민국 어디에서 냈든지 다 어디로 가요? 국고로 갑니다. 자, 그러면 납세자가 세금 내기 편한 장소가 좋아요? 불편한 장소가 좋아요? 편한 장소 좋죠. 그럼 앞으로 소재지가 편합니까? 주소지가 편합니까? 주소지죠. 그래서 국세는 다 어디로 간다고요? 주소지. 관할 끝말이 뭐예요? 세무서. 앞으로 세무서가 아닌 게 국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국세를 신고하러 간다 그러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세무서. 그리고 집으로 세무서장 이름으로 뭔가 고지서 나오죠?
그 무슨 세내라는 거예요? 국세라는 거, 국세. 그래서 국가에서 부과하는 게 세무서에서 하는 국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하는데 대표적인 세금 무슨 세? 종합부동산세. 그다음 무슨 세? 양도세. 이게 다 어디서 고지한다고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래서 요 주소지 관할에서 고지합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다음 주 한 이맘때 되면은 집으로 고지서가 올 거예요. 세금 내라고. 무슨 세? 종부세예요. 11월 달에 종부세가 고지될 겁니다. 12월 1일부터 내야 되니까 다음 주 5일 전에 고지하니까 아마 다음 주 이맘때 되면은 아마 집으로 고지서 왔을 거예요. 그러면 종부세 대상. 기다리는데도 안 오네? 그럼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부세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이름으로 아마 고지가 될 겁니다. 고지 안 받은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양도세로 신고하러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가셔서 신고하시면 돼요.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용인에 산다. 그러면 용인 세무서. 그 다음에 성남에 산다. 그러면 성남 세무서.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신고하고 그 다음에 성남 세무서장, 용인 세무서장 이렇게 나오면 국세 내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어느 관할이라고요? 주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추가하면 원래 취득세는 과세권자는 누구다? 특광도예요. 특광도입니다. 다만 위임 규정에 따라 특광도세지만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 징수를 위임 줬어요. 시군. 그래서 현실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은 취득세 신고하러 갈 때는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청으로 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시군구로 갑니다. 위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분당에 있는 집 사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분당 구청으로 가고 용인에 있는 집 사면은 용인시청으로 가야지 경기도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위임 규정에 따라 누가 부과징수한다? 시, 군, 구가 대행합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취득세는 과세권자는 누구냐? 그럼 특광도라고 하는데 부과징수는 누가 위임받았다? 시군구. 그럼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세금을 고지받다든지 또는 시군구에 가서 세금을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앞으로 국세는 어디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무서. 지방세는 과세권자가 둘이지만 위임 규정에 따라 모든 것을 누가 대행하고 있다? 시군구. 본인 세금도 시군구하고 특강도 것도 시군구하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기도청, 서울특별시청 갈 일은 없어요. 다 어디로 간다? 시군구. 그리고 지방세 내라고 무슨 고지서 온다? 다 시군구에서 고지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부과해서요 징수했습니다. 자, 요 징수한 세금을 특광도에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줘야죠. 자, 그런데 100% 다 올려주면은 시군구가 일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30% 재원은 주고요. 70%를 올려줘요. 그래서 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과세권자하고 부과징수권자가 좀 다른데 원래는 특광도세지만 위임 규정에 따라 누가 부과징수를 대행한다? 시군구. 그러면 시군구가 걷어가지고 70% 올려주고 30%는 시군구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들이 여러분들 세금 안 내면 세금을 고지하고 강제로 징수하고 그래요. 그런 일을 해주는 게 시군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말은 뭐를 주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재원을 나눠주기 때문에. 이게 재원이 없으면은 열심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요? 당연히 안 하려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시군구가 부과징수를 대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우리 납세제에 대한 편인데 앞으로 세목 배울 때 주소지란 말 쓸 때가 있고 소재지란 말 쓰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에 정리한 겁니다. 요거는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앞으로 강론 들어가면 요 말을 들 건데 크게 생각하면 돼요. 지방세는 특징이 어디다? 소재지고 그 다음에 국세는 주소지다. 그리고 앞으로 세무서로 하는 말이 나오면 국세, 시군구 나오면 지방세. 그래서 크게 틀을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거기 납세지라고 나와 있는데, 자, 세금을 납세지라면 납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곳으로 지정된 장소를 말하며 부동산 관련 조세 납세제는 다음과 같다. 지방세 3가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3개 나와 있죠. 자, 3가지는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일단은 거기 보면은 소재지가 특징이에요, 소재지. 그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소재지입니다. 물론 끝말에 특광도도 있고 시군구도 있죠. 예, 참고로 그렇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나오는 게 특광도, 시군구인데 일단은 과세권자에 따라 분류한 거고요. 실제는 위임 규정에 따라 다 시군구와 부과징수합니다. 자, 다음에 국세는
종부세, 양도세는 둘 다 국세이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는 거주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다 거주자입니다. 대한민국에 주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거주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비거주자가 안 돼요. 거주자만 되기 때문에 거주자는 다 어디로 가는 게 원칙이다? 주소지. 관할 어디? 세무서. 세무서가 국세 담당하는 거예요. 물론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거소지로 가는데 우리는 다 주소가 있기 때문에 주소지예요. 이 거소지가 누구냐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외국인도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머무는 장소가 있죠? 그 거소지가 납세지인데 우리는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니까 우린 거소지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 어디로 간다? 주소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거소 이거를 나중에 양도세 시간에 다 배울 거예요. 오늘은 그냥 주소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납세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과세 대상 나와 있는데 세금을 부과하려면은 과세 물건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아까 간단하게 언급한 건데 이거예요, 아까. 자, 우리 소득에다 부과할 거냐, 아니면 재산에다 부과할 거냐, 소비에다 부과할 거냐, 행위에다 부과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과세 대상을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한번 읽어보면 과세 대상, 일명 과세 객체, 과세 물건이라고 하는데 표현을 보면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 행위 또는 기타 사실로서 납세 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물적 기초를 말하며 과세 물건이라고 한다. 소득세는 실제로 뭐가 있어야 돼요? 소득을.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취득이나 등기 등록 행위가 있어야 된다. 취득이라는 행위, 등기 등록의 행위, 이런 행위가 있어야지만 과세가 되는 거지. 취득도 안 했는데 취득세 내라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등기 후에 등기도 안 했는데 세금 내라 그러진 않았어요. 이렇게 행위가 있을 때 과세하고, 재산세, 종부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 소유한 재산이 있어야 부과하지, 재산도 없는데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내라 그러진 않습니다. 재산도 조금 있으면 종부세 안 내고 재산이 좀 많으면 종부세 대상자가 됩니다. 이렇게 재산이 남들보다 많으면 종부세도 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나왔어요? 과세 표준. 자, 과세 표준은 이거죠. 자, 가격으로 따지면 무슨 세라고 그랬고요? 종가세. 수량이나 물량으로 따지면 종량세. 자, 그 문장 읽으면 과세 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뭐를 말한다? 가액을 말한다. 수량은 종량세를 말한 거고요. 가액은 종가세를 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 조세는 종가세예요. 그다음 양갈로 3번에 보니까 무슨 기간? 과세기간. 자, 과세기간이라면 세법에 의하여 조세의 과세 표준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와 관련된 조세는 무슨 세? 법인세, 또 소득세,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그 지방소비세는 부가세하고 같다를 생각하면 돼요. 부가가치세하고 지방소비세는 같은 소비세이기 때문에 꼭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과세기간이라는 건 이런 뜻인데, 자, 우리 어느 시점에서부터 어느 시점까지 기간을 정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앞으로 여러분들은 소득이 있으면 다 합산해요. 그 1년분을 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다니는 사람 급여 1년에 몇 번 받아요? 12번. 12번 매달 받죠. 12번을 따로 신고해야 돼요. 합산해서 나중에 연말정산해요. 12번을.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과세기간인데 요 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다고요? 1년. 소득세는 1년 주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나오는 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다 더해가지고 1월 31일까지 근로자는 연말정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는 1년 365일 사업할 수 있죠. 물론 쉬는 날도 있겠지만 어쨌든 1년치를 다 더해가지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돼요. 5월 말까지. 그러면은 사업자든 근로자든 몇 년치를 합산해서 1년치예요. 뭐 12번이든 뭐 365일이든 결론은 그 1년치를 합산해가지고 신고합니다. 대신 2014년 소득하고요. 2015년 소득은 합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기까지만 합산하는 거지, 연도가 바뀌어버리면 합산이 안 돼요. 그래서 시작점은 언제고?
끝나는 점은 12월 31일. 이렇게 해서 1년치를 합산하지.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다음 년도 6월 30일까지다. 요걸 1년이다. 이렇게 따지진 않아요. 항상 연 단위로 따집니다. 그럼 시작점은 1월 1일. 이걸 과세기간 개시일이고요. 요 날이 과세기간 종료일인데 소득세는 몇 년 주기다? 1년입니다. 자, 법인이 내는 세금 무슨 세? 법인세. 자, 법인세도 기간을 정하는데,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서 시작점은 무슨 날? 개시일. 과세기간 개시일이고요. 끝나는 점은 종료일입니다. 법인은요, 선택권인데 6개월 또는 몇 년을 선택할 수 있다. 1년. 그래서 법인은 꼭 6개월만, 1년 주기가 아니라 6개월 될 수도 있어요. 6개월에 6개월 단위로 결산할 수도 있고 1년 주기로 결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날짜는 꼭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자, 아까 개인은 시작점은 무조건 언제라고 했어요? 끝나는 점은? 중간에 나 7월 1일 날 하고 싶다. 이게 안 돼요. 근데 법인은 7월 1일 날 해도 돼요. 그리고 끝나는 점이 내년에 6월 30날 끝나도 돼요. 이게 횟수가 바뀌어도 됩니다. 연도가. 어쨌든 시작점에서부터 마지막 점까지 법인은 1년만 경과하지 않으면 돼요. 선택권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4월 7일 날 했다. 그러면 내년 4월 6일 날 끝나면 돼요. 이렇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은 선택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6개월로 하고 싶다. 6개월로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인하고 법인하고 약간 차이인데 사실 우리 법인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도 없고요. 그냥 법인은 개념만 알면 되고 대부분 소득에 대한 개인 위주 소득세만 잘 이해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부가지세. 부가세도 과세 기간이 있는데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일. 그럼 몇 년으로 해야 돼요? 1년인데 원래 부가세는 6개월 주기예요. 6개월이기 때문에 앞에 1기라고 하고요. D를 2기라고 해서 몇 개월이 과세 기간이라고요? 6개월. 소득세는 1년 주기라면 부가세는 6개월이에요, 사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요거 확정을 해서 확정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부가세는요, 몇 번 신고해야 돼요? 2번. 근데 사실은 2번이 아니라 원래 4번이에요. 중간에 예정 신고가 또 있어요. 분기별로.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일반 과세자가 됐다 그러면 1년에 부가세 4번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매출액이 적으면 간이과세자라고 그래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돼요. 원래 간이과세자는 2번 했던 거를 비용 절감해주기 위해서 요즘에는 한 번 해줍니다. 한 번. 그래서 과거에는 일반 과세자는 4번, 간이과세자는 2번, 확정신고만 2번 했는데 지금은 간이과세자 비용 절감을 위해서 1년에 몇 번만 하라? 한 번. 그래서 단축을 해줬어요. 자, 어쨌든 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과세 기간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발생한 소득을 따로따로 과세한다 아니면 합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해요. 이거를 과세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할 때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일명 기간세라고 그래요. 무슨 세라고 한다고요? 기간세. 이 시점, 기간을 정해놓고 과세합니다. 좀 이따가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서 이 기간세라는 말을 들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과세기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네 번째는 뭐 나왔어요? 세율. 세율인데 세율이라면 세액을 결정하기, 산출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 표준에 뭐하는? 곱해지는 비율이나 뭐다? 금액을 말한다.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런 뜻인데. 자, 우선 세금을 부과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과세 표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세율, 곱해야 돼요. 그럼 세금에 대한 산출세액이 나와요. 산출세액. 자, 그럼 산출할 때 이 세율을 가세표현에다 곱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랬을 때 과세 표준 그럼 아까 두 가지로 크게 나눴는데 수량으로 따지면 종량세, 가격으로 따지면 종가세. 종량세 대표적인 세목은 이게 종량세인데 등록세, 인지세, 주민세 이런 것들이 종량세 일부 있어요. 자, 우리 등록면허세 그러면 한 건당 이런 말 들어볼 거예요. 나중에 건당 말소 등기한다, 지목 변경한다, 표시 변경한다 그러면 그 변경할 때마다 건당 6,000원씩 내야 돼요. 그럼 한 건 신청하면 6,000원, 두 건 하면 12,000원 이렇게 해서 건수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인지세는 한 장당이래요. 한 장당 100원, 200원, 400원 아니면 뭐 얼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건당으로 따지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세는 1제곱미터당 이렇게 따집니다. 1제곱미터당 250원. 사업장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대해서 330제곱미터 초과한 사업장이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재산분 주민세를 낼 거예요. 330제곱미터가 초과되지 않으면 그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면세점. 어쨌든 주민세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종가세는 가격으로 따지는데 우리 취득세는 스스로 가액을 뭐라? 사면, 산 가격을 나중에 신고해야 돼요. 그 신고가액이라고 해요. 등록면허세도 여러분들이 등기 등록하는 물건에 대한 가격을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가액. 그 다음에 재산세는 전에 한번 했는데 재산세는 지자체가 정한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걸 평가해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평가한 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다 잊어버렸죠? 시가 표준액 얘기했습니다. 시가표 내고는 지자체에서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만든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토지는 몇 월 달에 공시한다. 여러분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정부가 평가해서 공시해요. 몇 월 달에? 5월 말. 5월 말. 주택은? 4월 말. 4월 말에 공시하는데 그 시가편액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가편액. 자, 다음 종부세 그러면요. 공시가격이라고 해요. 공시가격. 공시가격이나 시가편액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가격을 공시한다는 건 널리 알린다. 그럼 여러분도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럼 인터넷 들어가면 개별 공시가를 조회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공마다 정부에서 평가한 가격이 그러면 공동주택 가격을 조회하면 이 가격이 다 나옵니다. 공시한 가격이. 그 다음에 양도세는 실거래 가격이고요. 상호세, 증여세는 시가대로 따져요. 시가. 이렇게 법에는 가격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가격 갖고 과세 표준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을 적용할 때는 정액세라고 해서 정액세는 금액으로 돼 있는 거예요. 금액. 아까 건당 얼마? 6,000원. 6,000원이 정해져 있다고요. 한 장당 100원. 이렇게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걸 무슨 세라 한다? 정액세. 그 다음에 정률세 그러면은 퍼센트로 돼 있어요. 부가세 10%, 뭐 취득세 4% 이렇게 비율로 돼 있는 걸 무슨 세로 한다? 정률세. 그 다음에 누진세는 앞에 요 가격이 커질수록 세율이 어떻게 한다? 높아지는 거. 그거를 무슨 세로 한다고요? 누진세. 자, 누진세는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무슨 누진세? 단순누진세. 또 하나는 초과 누진세가 있어요. 자, 누진도 두 가지 원리가 좀 다른데 하나는 무슨 누진세? 단순누진세. 또 하나는 초과누진세. 대부분 누진세 그러면 초과누진세예요. 요거 쓰다가 작년 2014년 1월 1일부터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취득세만 단순누진세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재는 누진세 이 두 가지를 다 쓰는데 단순누진세도 있고 초과누진세도 있어요. 그런데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요. 자, 두 가지 차이점을 할 건데 정액세나 정률세는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누진세 원리는 어떻게 따지는지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누진세 한번 따져보죠. 자, 누진세 원리는요. 금액이 이렇게 커질수록 세율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많은 자는 세금을 좀 많이 부과하고 이렇게 구간별로 10%, 20%, 40% 이렇게 차등을 약간 구간별로 세율을 높여나간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4천만 원 이하까지는 몇 프로 내라? 10%. 1억 원 이하는 20%. 1억 원 초과는 40%. 예를 들어. 자, 그러면 요거를 몇 단계라고 하느냐면 3단계라고 그래요. 몇 단계? 저 칸 쓰셔가지고 3단계 누진세. 저 4칸 나오면 4단계. 5칸 나오면 5단계. 나중에 그거 배웁니다. 양도세는 5단계. 뭐 재산세는 주택은 4단계. 이렇게 해서 그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높아지는 거를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리는 요건데 만약에 9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과세 표준이 얼마라고요? 9천만 원이다. 이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따질 수 있는데 하나는 단순 누진세를 먼저 따져볼게요. 단순 누진세는 말 그대로 단순해요. 자, 그러면 요 9천만 원을 세율을 적용한다면 몇 프로? 몇 프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몇 프로? 20% 곱하는 게 단순 누진세예요. 그러면 9천만 원에 20%면 얼마? 800만 원. 1,800만 원의 세금이다 이 뜻이에요.
20%니까 9천만 원에 20%. 그럼 1,800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금액에다가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누진세가 있다? 초과인세는 전체를 누진하라 아니면 초과된 것만. 말 그대로 초과된 것만이에요. 그러면 같은 누진세를 따져도 초과인세를 따져라 그러면 4천만 원까지는 몇 프로? 10%고 나머지 초과된 금액만 20% 따지는 거예요. 구간을 초과된 것만 누진하라 이거지 전체를 누진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단순 누진세는 전체 금액에 20% 따졌다면 초과인세는 초과된 것만 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9천만 원 중 일단 얼마? 4천만 원은 몇 프로 따지고? 10%. 그래서 400만 원 나오고. 그 다음에 초과된 얼마? 5천만 원은 20% 따져서 1,0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토탈하면 얼마? 1,400. 그러면 같은 금액을 따지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따지냐에 따라서 세금이 틀려져요. 그 단순유세는 얼마 나왔어요? 1,800. 초과유세는 1,400. 납세자한테 좋은 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많이 써요, 우리한테. 대부분 다 요건데 작년에 딱 하나 여기 들어온 게 단순유세가 취득세에서 하나 들어왔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택 살 때 주택 가격에 따라서 6억 원 이하짜리 사면은 1% 부과해요. 6억 원 넘어서 9억 이하까지는 2% 부과해요.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은 3% 부과합니다. 취득세 부과할 때. 이렇게 구간별로 6억 원 이하까지는 몇 프로? 1%. 9억 원 이하까지는 2%. 9억 원을 초과하면 3%. 5억짜리 집 사면 1%. 7억짜리 집 사면 2%. 20억짜리 집 사면 이렇게 구간별로. 그게 무슨 세라고요? 단순유세. 그래서 단순유세하고 초과유세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보는 법을. 그래서 다른 건 다 무슨 세를 쓰는데 초과유세인데. 취득세에서만 단순 누진세. 그거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주택에 한해서만. 그러면 두 가지 방식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많이 써야 되는 건데 초과유세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유세 대표적인 게 우리 양도세예요. 양도세인데 양도세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낼 거예요. 종합소득세도요. 이런 누진세로 쓸 거예요. 누진세. 자, 칸수 몇 칸 나와요? 5단계 초과유세입니다. 저거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필요해요. 왜냐면 근로자가 됐든 사업자가 됐든 양도자가 됐든 세금 신고할 때는 소득세는 다 저 구간으로 따집니다. 그러면 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거. 그러면 1,200만 원 이하까지는 몇 프로 따지고요? 6%. 1억 5천만 원 초과하는 소득자는 38%.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세율이 높아져요. 그런데 전체를 누진하라 아니면 초과된 것만. 초과된. 그걸 무슨 누진세? 초과 누진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가정치. 예를 들어서 얼마? 5천만 원. 가정하겠습니다. 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구간이 이렇게 돼 있죠. 5천만 원이면 처음에 1,200만 원까지는 몇 프로? 6%. 만약 이게 단순 누진세면 5천만 원 곱하기 24% 따져야 되는데 초과 누진세를 따지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초과된 것만 누진세니까 1,200만 원에 몇 프로? 6%. 그다음에 4,600만 원까지는 15%. 나머지 초과된 거는 24%. 몇 번 따져야 돼요? 3번. 그러면 한참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표로 활용합니다. 이 표에 보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72만 원 나왔죠? 요거 어느 금액을 따져놓은 건가요? 요거. 1,200만 원을 따진 게 72만 원이에요.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얼마 있어요? 582만 원 나오죠? 그거는 4,600만 원까지 누적해서 따져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1,590만 원은 8,800만 원을 따져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1억 5천 따진 게 요 금액이에요. 그 앞 단계를 다 따져놓은 겁니다. 요거는 법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요걸로 활용하는 거예요. 사실을 5천만 원을 3번 따지지 않고 요 표로 그냥 활용하면 돼요. 자, 얼마를 가정했을 때? 5천만 원일 때. 자, 5천만 원을 구간별로 따지면 1,200 곱하기 6%, 나머지 4,600만 원 초과, 4,600 이하까지 따져서 15%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이 표로 활용하면, 일단은 얼마까지는 따져놨어요. 4,600만 원은 582만 원이니까, 갖다 쓰면 돼요. 그럼 나머지 초과된 것만
더 계산하면 돼요. 원래 5천만 원이면 여기 나와야 되니까. 자, 일단은 582만 원은 4,600만 원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초과된 금액이 얼마? 400에다가 24% 곱해서 나온 거에다가 582만 원을 더하면 이만큼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정치. 1억이다. 1억이면 몇 번 따져야 돼? 이 구간으로 따지면. 원래 4번 따져야 되는데. 이 표로 활용하면 한 번에 따질 수 있죠. 자, 일단은 1억 원이면 이 구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얼마까지 따져놨어요? 8,800까지는 1,590만 원 따져놨잖아요. 나머지 초과된 게 얼마? 1,200. 8,800만 원 따져놨으니까 1,200만 원만 더 따지면 되죠. 35%. 그래서 합산하면 요 그조가 나온다. 자, 그러면 요거는 보는 법을 이해하라는 거지. 뭐 여기 계산하라 그게 아니라 이 나중에 법률 봤을 때 그런 숫자가 나와, 아, 이게 왜 나왔는지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계산이 맞고 틀리고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여기 72만 원, 582만 원, 1,590만 원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 다 계산돼서 나와 있는 숫자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걸 단계별로 뭐 한 거? 따져놓은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초과된 것만 더 누진해서 따지면 돼요. 이걸 무슨 누진세? 초과한세. 원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자, 칸수가 5칸이니까 몇 단계 초과한세다? 5단계. 나중에 가면 양도세나 이런 거 배울 때 이런 말을 배울 거예요. 오늘 기초 강의니까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다음에는 그 설명 안 합니다. 그냥 5단계 누진세입니다. 그러고 끝내버려요. 왜냐면 이렇게 원리 설명할 수가 시간이 없어요. 자, 다음 하나 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알아두셔도 나쁜 건 아닙니다. 상호세, 증여세도요. 세율이 몇 단계로 돼 있어요? 5단계. 5칸 나와요. 자, 상호세 잘 보면 상호세 몇 프로부터? 10%부터 최대 50%까지. 몇 단계? 5단계. 10, 20, 30, 몇 프로? 40, 50. 10%씩 올라가요. 그러면 30억 초과하면 몇 프로? 50%예요, 50%. 부자들이 내기 싫어하는 세금. 상호세 증여세입니다. 부자들이 내기 싫어하는 세금이에요. 일반인들은 상호세 증여세 별 신경 안 써요. 상호세 내고 싶어도 기회를 안 줘요. 근데 부자들이 싫어하는 게 이 세금입니다. 상호세 증여세. 그러면 30억만 초과해도 50%예요. 50%입니다. 가장 높은 세율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자들이 싫어하는 세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면 생전에 자기 재산을 자녀한테 주면 무슨 세 내고? 증여세 내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면 상호세 내는 겁니다. 상호세. 어쨌든 세율이 똑같아요. 증여받든 상속받든 세율은 똑같아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자기 노력에 의해서 받는 거야? 아니면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 조상을 잘 만나서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 그래서 세금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자들이 싫어하는 세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자, 이게 몇 단계로 돼 있다? 5단계로 돼 있다. 그래서 나중에 10%부터 50%인데, 여기 1,000만 원은 1억 원에 10% 따져놓은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9천만 원은 5억 원까지 따진 게 9천만 원이에요. 나중에 5억 원 증여받았다. 그러면 얼마 된다고요? 9천만 원의 세금이에요. 5억짜리. 그 다음에 10억 원 받으면 2억 4천. 그 다음에 30억짜리 받으면 10억 4천입니다. 그 다음에 30억 초과부터는 이제 50% 나머지 따져서 더하면 돼요. 세금이 꽤 많이 나오죠. 5단계 누진세. 저게 만약에 30억 초과했다고 50% 반내라 그게 아니에요. 누진해서 따져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게 초과세인데 몇 단계라고 돼 있다? 5단계로 돼 있다. 자, 참고로 좀 아까 돌아가시면 무슨 세 내야 돼요? 상호세 냅니다. 자,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누가 상속받아요? 배우자.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배우자하고 자녀가 공동 상속받아요. 공동. 그럼 자녀는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뭐 3명이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배우자, 자녀 이렇게 받습니다. 참고로 배우자하고 자녀가 상속받았을 때 민법상 법정 지분이 있는데 배우자는 좀 더 줄까요? 똑같이 줄까요? 좀 더 줘요. 그래서 1.5라고 그래요. 몇이라고요? 1.5. 자녀는 1. 한 명이면
2.5분의 1.5, 1 나누면 되고요. 2명이면 3.5분의 1.5 이렇게 해서 분배를 합니다. 3명이면 뭐 4.5분의 1.5 비율이 가요. 자, 그러면 요 받은 거 비율만큼 다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인 사이에서 세금 못 낸다. 그러면 요 자녀 한 명이 못 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고요. 자녀 중에. 그래서 아까 무슨 납세도 있다? 면대 납세도 있어요. 세금 뭐 한 사람 못 낸다고 해서 나머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배우자하고요 자녀한테 갑이 돌아갈 때 상속이 된다면 자, 배우자 무슨 공제 있다? 상속 공제가 있어요. 배우자한테 가는 목에 공제 혜택을 줘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 줍니다. 30억. 30억 이상은 공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5억에서 30억까지.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어요. 배우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 해준다? 5억. 3억 받았어도 5억. 최소는 5억 해줍니다. 배우자만 있으면. 전체 자산 중에서 공제 혜택을 주는 게 5억이라고요. 근데 배우자한테 20억 줬다. 그럼 20억 빼줍니다. 50억 주면 30억만 공제해줘요. 더 이상 공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그냥 일괄공제라고 할게요. 일괄공제는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고 덜 해주고 세 명이라고 더 많이 해주는 건 아닙니다. 얼마 해줬냐? 5억. 일괄공제는 미성년자, 자녀수,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연로자 다 고려하지 않고 기초공제 다 고려하지 않고 토탈해서 그냥 5억이라고 그래요. 기본 상식으로. 가장 최소. 그러면 배우자 5억하고 자녀 5억 하면 최소 얼마?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상속세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어요. 재산이 안 되니까. 7억 받은 사람이 무슨 상속세 내겠습니까? 10억이 안 넘어갔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상속세 고민한다. 이거는 10억 넘어야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 목이 크다 그러면 최대 35억까지 한다고요. 어차피 배우자한테 갔다가 다 배우자가 또 사망하면 또 자녀한테 또 갈 때 상속세 또 무니까 많이 해줘도 언젠가 그 재산이 또 대물림 돼요. 자, 그러면은 최소 10억에서 최대 35억. 이렇게 공제 혜택을 주니까 웬만한 사람이 상속세 낸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이 좀 어느 정도 재산가가 돼야지 상속세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주는데 여기에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먼저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배우자 공제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전자에 해주는 거지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다. 그러면 재산이 다 자녀들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5억만 해줍니다. 5억 넘으면 상속세 나옵니다. 그럼 한 사람한테 5억이 아니고 일괄이라고 그러죠. 일괄. 한 사람하고 조금 해주고 10사람이라도 더 많이 해주는 거 아니고 똑같이 5억. 일괄공제. 근데 선택권이 있어요. 자녀가 10명이면 차라리 이거를 이 일괄공제 선택하지 않고 다시 뭐 기초공제 받고 미성년자 자녀 다 따져가지고 공제받는 방식도 있어요. 둘 중에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일괄공제가 좀 일반인들은 많이 공제해 주는 겁니다. 왜냐면 자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일괄공제가 더 큰 공제예요. 자녀 1인당 5억씩이면 10명이면 50억 그게 아니라 무조건 똑같이 일괄적으로 5억 해준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상속세는 이렇게 해서 공제해줍니다. 그럼 5억이 넘으면은 이제 상속세가 나오는 거예요. 배우자가 없었을 때는. 아까 배우자가 있었을 때는 10억까지 최소. 자, 다음 증여세. 증여자산 공제가 있는데요. 우리 부부간에도 증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공제 혜택을 줘요. 얼마? 몰라요. 6억 원. 부부간에 증여하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6억 넘으면 증여세가 납니다. 자, 오늘 가셔서 잘 말씀해 보세요. 6억까지는 세금 없으니까 달라고 해보세요. 어쨌든 6억 원입니다. 6억 원. 직계비속은 누구죠? 자녀. 자녀한테는 5천만 원. 5천만 원까지 공제. 다만 누구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요거 작년부터 올려준 거예요. 전에는 3천만 원, 1,500만 원이었어요. 작년 1월 1일부터 좀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비속 자녀는 5천만 원. 여기서 미성년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 성년 구분 몇 세? 19세. 19세 이상이면 성년. 그래서 19세 이상부터는 5천만 원 해주고요. 19세가 안 되면은 3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그 미성년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그 전까지 20세였는데 지금은 19세로 따집니다. 자, 그 다음에 직계 누구예요? 존속은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부모님은 3천만 원. 꼭 부모가 자녀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자녀가 반대로 부모한테도 줄 수 있어요. 근데 부모한테 주는 거는 변화가 없어요. 전에나 지금이나 3천만 원. 이번에 2014년도에 확대해 준 거는 자녀 공제를 좀 더 많이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친족은 500만 원만 해줍니다. 친족은. 그래서 이 관계도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공제 혜택이 좀 달라요. 배우자는 6억입니다. 예. 자녀는 5천만 원인데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이고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증여했다 그러면 3천이고 형제나 친인척한테 하면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관계도에 따라서 공제 혜택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거는 오늘 아니면 가르쳐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한 번은 설명해 준 거고요. 앞으로 나중에 뭐 1월 달 가면 진도 나가기 바빠요. 그래서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 누진세 원리하면서 일부러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럼 부모랑 살면 상속세저를 많이 공제해주는 그런 게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번에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법이. 부모를 모시고 살면. 우리 상속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니까요. 예. 상속세는 시험 범위 자체가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상속세는 우리가 배워드리진 않습니다. 원래. 오늘만 요거 혜택 주는 것만 좀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6억은요. 10년에 6억이에요. 10년. 10년간. 그럼 10년이 지나면 또 6억을 받을 수 있어요. 공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10년입니다. 10년. 평생 6억이 아니라 10년 단위예요. 대신 줄 때마다 또 6억 해주는 거 아니에요. 몇 년간 합산해서 10년. 5회가 가능합니다. 5회. 그럼 최대 얼마? 30억까지. 왜 30억이냐? 요 상속세 공제하고 맞물려 놓은 거예요. 5회까지만. 6회는 안 해줘요. 5회면 몇 년 살아야 돼요? 50년. 50년입니다. 50년. 그래서 30억이 최대입니다. 증여는 한도. 자, 그 다음에 자녀도 5천만 원입니다. 10년. 요건 다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또 5천만 원. 공제. 그래서 매년이 아니라 뭐라고요? 10년입니다. 10년.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있습니다. 갑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이쪽도 부모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내가 배우자한테 얼마? 6억. 배우자가 나한테도 6억. 6억씩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자녀한테 5천만 원.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 그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주면 5천만 원. 그 다음 미성년자는 2천만 원. 단, 두 사람이 주게 되면 동일인이 돼요. 동일인. 동일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해줍니다. 이 사람이 5천, 이 사람 5천에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요 부모만 동일인으로 봐버려요. 그 10년간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아빠가 주고 엄마가 줬다.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다. 주는 사람 중에 요 부모는 동일인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10년에 얼마만? 5천만 원. 이해돼요? 내가 부모님한테 하고 싶다. 3천만 원. 자, 배우자도 부모님한테 하고 싶다. 3천만 원. 형제한테 하고 싶다. 500만 원. 조부가 손자한테 해주고 싶다. 조부가 손자한테도 할 수 있잖아요. 얼마? 5천만 원.
그 다음에 외주부가 손자한테 해주고 싶다. 5천만 원. 동일인이다, 동일인이 아니다. 이건 동일인이 아니죠. 부모만 그래요. 외할아버지하고 친할아버지는 다르죠. 그게 1억 5천을 줄 수 있네. 그럴 수도 있어요. 조부도 주고, 그 다음에 부모도 주고, 그 다음에 이 외조부도 주고, 그러면은 1억 5천까지 돼요. 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 다 다르니까. 그거 5천만 원씩 다 해준다고요. 근데 다 능력이 있어야죠, 부모들이. 조부. 손자한테 주고 싶어도. 없으면은 줄 수가 없는 거죠. 뭐. 자,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주면. 그냥 500이에요. 500. 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는 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친족이에요, 친족. 그 다음에 장인이 사이한테 줘도 그냥 500이에요, 500. 손자는 5천만 원 해주는데 사위는 그냥 500이에요. 손자하고 사위하고는 사위는 피가 안 섞인 겁니다. 이거 친족으로 500만 원 그냥 해줘요. 근데 요 자녀는, 요 손자, 손녀는 외손자, 친손자 다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쪽 피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5천만 원. 근데 사위는 500만 원. 그분이 안 해줍니다. 어쨌든 이게 현재 우리나라 그 공제 방식, 아까 우리 요거 한 게 알아두셔도 나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능력이 많으면 나중에 친손자, 외손자 5천만 원씩 주셔도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 또 재산이 있어야지 주는 거죠. 주고는 싶어도 없으면은 저 알아도 못 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선생님 5천만 원을 예를 들면 주식을 5천만 원씩 사서 자녀 명의를 해주면 그것도 증여입니다. 상관없어요. 현금으로 주든 부동산으로 주든 주식으로 주든.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5천만 원이 더 돼도 그러니까 주는 시점을 따져요. 주는 시점. 그러면 증여는 늦게 해주는 게 좋아요? 빨리 해주는 게 좋아요? 빨리 해주는 게 나을 수 있어요. 10년만. 왜냐면 부동산도 쌀 때 주면은 증여세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격이 2배로 됐다. 그러면 나중에 2배 시점에서 증여하면 증여세를 더 무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쌀 때 증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근거 자료를 반드시 남기고요. 저거 줬다는 거 가서 증여세 신고하십시오. 세무서 가서. 그러면 다음에 저게 2배, 3배 올랐어도요. 다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 증여했다고 해서 숨기는 게 아니라 저거 떳떳하게 그냥 예를 들어 자녀한테 주고 싶다. 5천만 원 주겠다. 신고해도 돼요. 세금 없습니다. 만약에 7천만 원 줬다. 그럼 2천만 원 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내면 돼요. 그러면 근거 자료가 남아있죠. 그게 주식이 앞으로 10배 됐다.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그럼 5천만 원을 주고 나면 줬다고 세무서 가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근거 자료를 남기라는 게 신고하는 게 좋다 이거죠. 신고하라. 줬다. 예, 줬다. 그렇다고 해서 5천만 원은 공제받으니까 세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나 증여했다고 신고해도 돼요. 아니면 부동산 같은 건 명의전 되면 증여한 거를 다 보고요. 주식 같은 거는 등기할 수 없으니까 주식을 줬다 그러고 가서 신고하시고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안 나오니까 없어요. 더 주고 싶다. 더 줘도 돼요. 나머지만 증여세 물면 돼요. 그럼 근거 자료를 남겨놓으면 다음에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여기에 몇 배가 떴든 간에. 그래서 사실은 증여는요. 미리 해주는 게 좋아요. 미리. 앞으로. 왜냐면 이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가치가 올라갈 거를 대비하면. 근데 반드시 오른다는 건 아니죠. 떨어질 수도 있죠. 반대로. 증여할 때는 부동산이 5천만 원짜리인데 나중에 10년 지났더니 3천만, 2,500만 원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근데 대부분은 절세하려면 미리 주라고 합니다. 미리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다든지 미래가 불안하다 그러면 줄 수도 없죠. 어쨌든 능력 있는 분들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자녀 중에서 2살, 3살인데 갑부들 많잖아요. 갑부들 많아요. 재산가들. 그래서 예를 들어 5살인데 1,000억대 재산가 자녀. 왜냐면 조부가 증여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혹시 5천만 원은 똑같습니다. 5천만 원 넘으면 무슨 세 낸다고 그랬어요? 증여세 내요. 자, 그러면 갑이 자녀한테 7천만 원 줬다. 그럼 얼마에 되는 증여세 내야 돼요? 2천만 원. 2천만 원이면 10%면 얼마? 200. 아까 구간별로 1억이 따지니까. 그 다음에 조부가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조부는. 원래 조부는 자녀한테 주면 한 번 증여세 내야죠. 또 한 번 주면 2번 내려갈 거를 세대를 한 번 건다 뗐어요. 30% 할증가세부터요. 30% 할증가세. 2번을 낼 거를 세대를 건너 떼버렸으니까. 그 할증가세라고 그래요.
상속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상속으로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 상속세를 낼 거를 30% 할증가세 붙으니까 좀 아까 2천만 원에 10%면 200이죠? 200만 원에 30%. 260만 원. 만약에 부모가 주면은 얼마? 200. 만약에 조부가 주면 260만 원. 30% 할증 붙는다고요. 세대를 건너뛰게 되면. 그게 상호세 증여세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과거에는 상호세 증여세를 여러분들이 공부했었어요. 왜냐면은 시험 범위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17회 이후부터는 우리 시험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따로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 가면은 왜 이걸 조금씩 설명해 주냐면 실무에 가면 또 의외로 이거 질문해요. 왜냐면 있는 사람들이 사고 팔기도 하고 주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은 중개사한테 물어보니까 요건 언제 공부하느냐? 합격하시면 공부하세요. 합격하면 실무에서 상호세 증여세 좀 알아두는 것도 나쁜 거 없습니다. 근데 합격하기 전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참고로. 혹시 나중에 자녀한테 증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정도는 공개해준다. 그거 알고 증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뭐 손자나 손녀한테 주고 싶다 해도 돼요. 미리 주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가치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증여하면 더 증여세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은 그냥 조세 이런 내용을 좀 배워야 됐는데 누진세까지 해서 우리 교재는 195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라 비례세율, 누진세율, 역진세율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런 내용을 배웠고요. 특히 누진세는 단순 누진세와 무슨 누진세가 있다? 초과세가 있는데 그 두 개를 차이점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다음에 역진세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안 써요. 역진세는 거꾸로예요. 좀 아까 누진세는 금액이 클수록 올라간다고 그랬죠? 역진세는 금액이 클수록 반대로 가요. 50, 40, 30 거꾸로 갑니다. 역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덩어리가 크면은 세율이 더 낮아지는 구조가 역진세라고 하는데 역진세는 우리나라 세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진세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과세권자의 자주성 여부에 따라 일정, 표준, 제한, 임의세를 나와 있죠? 그냥 지방세 용어인데 그 중에서 두 번째 표준세율을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다 표준세율이에요. 표준세율은 법에는 세율이 정해져 있지만 반드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율은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세율이냐? 표준세율인데 탄력이란 말을 들어볼 거예요. 탄력. 탄력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50% 안에서 가감 조정한다.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일정, 표준, 제한, 임의 4개 있는데 현재는 표준세율만 위주로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나머지는 용어 정리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4번 세율까지 정리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부가와 징수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